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어제 직접주의까지 봤어요. 직접주의까지 봤고, 여긴 뭐, 공개주의, 쌍망심리주의, 그 다음에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어려울 거 없고, 그냥 개념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심리의 재원칙 내지 심판의 재원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시제출주의가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적시제출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죠.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67페이지 처분권주의부터요. 자, 처분권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건데, 그거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당사자의 몫이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도 당사자의 몫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의 심판의, 즉 대상과 범위도 당사자가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처분권주의의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는 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절차 개시와요. 즉 심판 개시죠. 심판 개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 종결도 당사자의 몫이다. 즉 심판 종결도 당사자의 몫이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판결로다가 보통 이제 그 소송 절차를 끝내겠지만, 이제 당사자의 몫으로, 당사자의 권리로 끝낼 수 있는 경우들이 나중에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소취하하고 청구 포기하고 일락하고요.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거고요. 청구 포기도 원고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락은 이제 피고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같이 해야 하는 게 이제 재판상 화해가 있죠. 그래서 원래 직권탐지주의는 변론주의에 반대되는 말인데, 어쨌든 사적자치라는 면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된다 내지는 제한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학설이고요. 그래서 이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이런 게 배제가 되거나 제한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심판의 대상과 범위예요. 즉,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가 특정을 하는데, 그리고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 신청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요건데요. 즉, 심판의 대상은 신청한 사항이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의 범위도 신청한 범위 내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심판의 대상과 범위이기 때문에 심리 판단, 심리 판결 전부 다 끌어안는 개념이지만, 우리 법전에서는 재판 부분에 그게 규정되어 있어요. 재판 부분에 203조에 규정되어 있죠.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 못한다 그랬고요. 자, 요게 이제 상소심에서 구현되면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랬고요. 자, 이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요,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결국 이 질적인 문제가 대상에 관한 문제고요. 양적인 문제가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청 사항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질적 동일에는요, 세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로 당사자가 신청한 건 소송물이잖아요. 그죠? 심판에 신청한 거는 소송물이니까 결국은 소송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병변중기재 처시특할 때 우리 처가 나오죠? 그게 바로 처분권주의 위배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도 소송물 이론이 관련이 된다라 그랬고, 바로 여기서 소송물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요, 채무불행하고 불법하고, 그 다음에 형성해서 부정행위하고
심히 중대한 사유하고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과 관련해서요. 이제 그 소가 종류가 뭐냐라는 거하고 순서를 정했을 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이행해서 확인해서 그 형성해서 할 때 개념 정의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념 정의할 때부터 대상과 내용과 취지를 밝혀라 그랬었어요. 청구 취지 쓸 때요. 그죠? 어제 우리 청구 취지 봤었는데 그 청구 취지 쓸 때부터 대상과 내용과 그 취지를 밝혀라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고, 자, 종류에 있어서는 결국 심판 형식의 문제고요. 이행해소를 제기했는데 확인해소를 제기했는데 이행해소로 심판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문제죠. 순위를 매긴 경우요. 당사자가 순위를 매긴 경우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 순위에 매이는 것, 그게 바로 소의 순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예외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것도 역시 계속 봐왔어요. 형식적 형성소송이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그랬고요. 작년에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요. 경계 확정하고 공유물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질적 동일에 관한 얘기 다 끝나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도요. 사실은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은 요 정도 외우는 건 별로 힘드시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적인 문제는요. 범위에 관한 문제니까 어쨌든 첫 번째 양적인 상한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즉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일부 인용하는 경우죠. 이거는 넘어서는 거고 이거는 적게 해주는 거죠. 부족하게. 자, 그래서 양적인 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 논리적으로 꼭 그럴 건 없는데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손배 소송물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청구가 역시 문제가 되고요. 소송물과 관련해서요. 우리 소송물 이론할 때 다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청구에서요. 일부 청구에서 여기서 처분권주의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과실상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볼 때 외책설과 안분설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명시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소송물 이론에 관한 얘기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일부 인용에서는요. 첫 번째로 양적으로 일부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청구했으면 법원은 0에서 100만 원까지 사이에서 마음껏 심판할 수 있단 말이죠. 일부 인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상환이행 판결이에요. 상환이행 판결도 질적인 일부 판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특히 건물 매수 청구권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2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요. 현재 이행해소를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봤더니 장래 이행이더라. 그랬을 때 장래 이행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심리를 해봤더니 이게 현재 이행이 아니고 장래 이행에 해당하더라. 그랬을 때 원래 청구를 기각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변제기가 미도래니까 장래 이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변론종결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변제기가 아직 안 도래했더란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구 기각이 나가야 되잖아요. 청구 기각이 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장래 이행해소로서 봐줘서 장래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판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돼.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다예요. 처분권주의 땡이에요. 넘어가세요. 자, 책을 보시면은요. 자, 의 부분에요. 자,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입장 그랬고요. 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부분에요.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요. 끝에요. 처분권 주인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 자유예요. 소송물에 대한 처분 자유고요. 거기 구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변론주의하고 구별하는 건데, 변론주의는 뭐였어요? 소송 자료, 즉 광의의 소송 자료인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의 수집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였죠. 그렇죠? 그 밑에 줄에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자료에 대한 수집 책임을 뜻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구별이고요. 자, 한번 책을 보세요. 절차 개시부터 나오고요. 로마자 2에 몇 줄 안 나오죠. 5줄 나오고요.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래갖고 질적 동일, 첫 번째 소송물, 소의 종류 순서, 이건 뭐 단문으로 쓰라고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거나 혹은 사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요 왁구 정도, 요 틀거리 정도만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신 거죠. 훨씬요. 그러니까 소의 종류 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분권주의의 예외 이래갖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적 동일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양적 상한이죠. 상한에서 반가로 1의 인명사고 손배 청구, 그 다음에 반가로 2의 이자 청구, 그 다음에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인용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양적 상한은 넘어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자르게 해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모자르게 해주는 건 원칙적으로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양적인 일부 인용이 맨 처음에 반가로 1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 올해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조금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그 단순 이행 청구의 경우에 상환 이행 판결, 우리가 지금까지 학설 대립을 서술해 왔던 형태와는 다르게 서술하게 된단 말이죠. 이시훈 선생님 책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이행에서의 경우에 장래 이행 판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절차 종결 보세요. 절차 종결 그러고 양가로 이행 이제 직권 탐지주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나오잖아요. 다 본 거예요. 자, 절차의 개시를 보시면요. 첫째 줄에요. 자,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소재기에 의해 비로소 개시되고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줄에 이를 뜻한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은요. 거기 막 격언이 나와요.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뭐 이런 격언이 나오는데 거기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재판.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는 당연히 두 가지는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예요. 소송비용 재판하고 가집행선고요. 요거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경정이 있어요. 경정이. 요것도 이제 뭔가 좀 표현상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누락 그랬고요. 재판 누락은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변론 분리나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깜빡 까먹고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 소송관계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재판을 까먹었을 때, 누락시켰을 때 그때 하는 게 재판 누락이고요. 요거는 추가 판결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판 누락 자체라기보다는 추가 판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 명령이 나오고요. 뭐 요 정도만. 요거 예전에는 경비가 배탈 이래가지고 외웠었거든요. 경비가 배탈 그래갖고 경정, 비용, 그 다음에 가집행, 그리고 배상, 그 다음에 이게 전에는 재판 유탈이어서 탈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경비가 배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비가 배락. 경비가 배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자, 가자, 경자, 락자, 배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경비가 배락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요. 첫째 줄에요. 심판의 대상도 원고 의사에 의해 특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청한 사항, 신청한 범위 이렇게 두 가지요. 대상과 범위요. 그게 203조고요. 그래서 뭐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적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허용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별개 그랬고요. 밑에 넘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게 하는 건 허용되지만 별개나 넘어서는 안 된다. 고기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적게, 별개, 그 다음에 넘어서 이렇게요. 적게, 허용, 별개, 넘어서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이러한 법리는 상소심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415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줄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맨 끝에서 넷째 줄에요. 다만 하는 부분요. 다만 그 밑에 줄 끝에요. 신청사항에 의해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 거기 박스를 치시면요. 그러니까 약간 완화가 되는데 원고의 합리적 의사를 추단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꼭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괜찮다 싶을 정도.
그러면 판결 내용이 그 정도로 부합되는 정도면 신청 취지 문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반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각주 2번에요. 소송 수기한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청구 취지 정정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법원이 수개인들에게 상속분에 쫓아서 분할 지급을 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1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의뢰대에서요. 아버지가 의뢰대에서 1억을 청구하셨는데 소송 계속 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인들이 그거를 수개를 해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그거를 우리 5명이 들어왔는데 2천씩 나눠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천씩 분할 지급하는 판결 내려도 괜찮다는 거고 그게 바로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질적 동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소송물이요. 자, 첫째 줄에요. 203조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별개 소송물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결국 문제되는 건 소송물 이론. 거기 박스 치시고요. 그 바로 옆에 구소송물 이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60,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시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 불법행위 얘기가 나오고요. 그 줄 끝에 채무불이행 거기 나오고요. 그거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다 아세요. 두 줄 내려가시면요. 부정행위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자, 이거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에 줄에 끝에 보시면요. 신이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괄호 안에 이분지설은 이혼 사건에서 다르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체불하고 불법은 사실관계가 같지만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하고 부정행위하고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신이론 그 다음에 이분지설은 이혼 사건에서 다룸 거기 다 소송물 이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던 얘기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전날. 자,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면 밑에 줄에 2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1분지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줄은 치시지 말고 위에 보시면은요. 원고 주장의 실제 파산 권리는 공격 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고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 주장과는 다른 실제 법상 권리에 기해 판단해야도 즉 체불 청구했는데 불법행위에 기해서 인용을 해줘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니까 그건 203조에 위배 안 된다. 그 옆에다가요. 그러나 변론주의 위배죠. 1분지설에 의하더라도 변론주의 위배는 된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장 안 했는데 그거를 갖다 판결에 기초로 한 거니까 그건 변론주의 위배는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의 종류 순서를 보시면요. 점 1에 203조의 신청 사항에는 아까 좁게는 소송물이라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소의 종류 순서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소의 종류와 순서가 포함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거기 줄은 치시지 마시고요. 원고가 확인 청구를 했을 때 이행 판결을 못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점 2에는요. 당사자의 권리 구조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 그랬고요. 밑에 줄에 예비적 병합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에 예비적 공동소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예비적 병합일 때 순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 안 하고 바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결 내리면 그거는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에요. 각주 1번을 보시면은요. 그게 아까 그 소송물 이론이요.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했는데 양도담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면 당연히 우리 판례에 의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게 되겠죠.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조의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자 끝에 줄에요. 첫째 줄 끝에요. 형식적 형성의소에서는 203조가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형식적 형성의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즉 경계 확정의소 박스 치시고요. 밑에 세 줄 내려오셔서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줄은 치시 말고 보세요. A, B 양지의 경계를 구한다는 신청에는 구속되지만 A, B 양지의 경계선은 X선이다 라는 데는 구속 안 되고 Y선, Z선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도 뭐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거냐면 분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바로 분할 방법 거기만 줄을 쳐주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분할 방법이요. 거기서도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현물 분할 가격 분할 얘기가 나와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요거 세 마디만 외우시면 돼요. 제목 세 마디만 외우시면 다 써질 수 있는 거예요. 양적 동일은요, 첫 번째, 초과하는 경우죠. 양적 상한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상한,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그랬고요. 줄은 치지 말고 그 예는요, 100만원 청구했는데 150만원을 명하는 판결, 그게 예는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결국 이제 이것도 소송물에 관한 문제예요. 뭐 사실은 양적 상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소송물 이론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소송물 자체에 관한 문제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띄어서 서술했으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첫 번째는요. 손배 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랬을 때요. 문제는 첫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가 문제예요.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세 가지 손해 항목에 걸쳐서 배상을 구한 경우에 배상 청구 총액은 초과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인용했을 때 그게 무방한가, 적법한가, 그 판결이 적법한가, 위법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물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거기까지가 문제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견해 대립이 나오죠. 첫째 줄에요. 우리 앞에서 이거 봤어요. 그쵸? 소송물 이론할 때요. 자, 거기서 한 줄 내려오시면요. 3분설 거기 박스 치시고요. 거기 이제 3분설이 쭉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셔서 그러나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거기 손에 한 개의 설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자, 그러면서 끝까지가 이제 손에 한 개 설에 관한 얘기고요. 손에 2분설은 어디 있냐면 우리 각주 4번에 있어요. 각주 4번 오른쪽 페이지 271페이지예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비록 금전지급이라는 방법은 같지만 그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손에 2분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에 2개설, 손에 2분설 이렇게 하는데 손에 2개설이라고 그러죠. 호문혁 교수님이요. 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손배 청구의 소송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밑에다 손에 1개설, 손에 2개설, 손에 3분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그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손해 3분설은요. 고주래요. 법원은 각 손해 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된다 그랬고요. 그쵸? 밑에 줄에 보시면 처분권주의 위배다 그랬어요. 그 말만 쳐놓으셔도 나중에 다 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손해 1개설은요. 그 줄에 청구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해도 처분권주의 위반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줄 내려오시면은요. 첫 부분에 항목 분류는 그 줄 끝에요. 하나의 인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손해 총액이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고 분쟁의 핵심이다 그랬고요. 다만요, 각주에서 주의하실 거는요, 이 상소의 이익에서 다시 나오는 건데, 요거를 우리 판례가 약간은 손해삼분설을 완화를 시킨 판례가 있어요. 완화를 시킨 판례가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하신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전부 승소하고요. 2천 청구해서 2천 받았고요. 위자료에 대해서 5천 청구했는데 2천 받았어요. 일부 패소 판결했을 때 원고가 그 패소 부분인 위자료에 대해서 항소하면 그 항소 이익이 있죠. 전부 승소 안 했잖아요. 그죠? 위자료에 대해서는요. 일부 패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소했는데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상소에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전부 승소한.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서 원래 재산상 손해는 전부 승소했으니까 상소에 이익 없단 말이죠. 상소에 이익 없는데 올라가서 사실은 재산상 손해가 제가 2천이 아니고요. 6천이거든요 하면서 청구 취지의 확정을 하더라도 그때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판례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배 청구의 소송물, 인적 손해 있을 때 손배 청구 소송물 쓰실 때는 판례 언급하시면서는 이 부분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예? 단순히 3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만 쓰시지 마시고 상소의 이익에 있어서 요런 언급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같이 써주시면 가점이 들어가요. 가점이. 자, 그 다음에 이자 청구는요. 요것도 우리가 어제 봤던 거예요. 판례는 그주래요. 소송물은 원금 동그라미, 이율 동그라미, 기간 동그라미요 등 3개의 인자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요. 이자 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청구와 그 다음에 그런데 이율이 얼마였다라는 그 신청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자가 발생한 기간은 얼마였다라는 그 신청 자체에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3개 다. 손해배상 청구처럼. 그래서 원고의 이자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그랬고요.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의문이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게 왜 소속물이냐 그런 거죠. 왜?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이것도 역시 평가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총액이 얼마인지 평가 자료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요. 이제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가 나와요.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가 문제는요. 자, 세 줄이요. 원고가 손배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1억 원의 손해 중에 6천만 원만 일부 청구한 때 과실상계 방법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40%라 보자 그랬어요. 자, 1억이 손해인데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6천만 청구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소속물이 어디인가 한번 따져봐요. 소속물이 어디인가. 자, 우리가 일부 청구 긍정서를 봤었고요. 잔부 청구 긍정서요. 제발 좀 이게 잔부 청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학계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구 부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설이 있었어요. 명시설은 나눠서 봤죠? 명시인 경우, 묵시인 경우 나눠서 봤고요. 그랬을 때 소속물이 무엇이냐라는 점은요. 자, 소속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부 청구 긍정설은 뭐였어요? 잔부만 소속물이죠? 6천이 소속물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청구 부정설은 전부가 소속물이라니까 1억이 소속물이에요. 그 다음에 명시설에서는요, 명시했을 때는 6천이고요, 묵시했을 때는 1억이 소속물이에요. 자, 근데 과실이 40%란 말이죠. 갑의 과실이 40%예요. 문제는 뭐에서 깔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깔 거냐, 여기서 공제할 거냐, 요게 문제예요. 전부에서 공제할 건가, 일부에서 공제할 건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6천이 소속물이니까, 자, 저기서 60%만 들어주면 된단 말이죠. 청구한 거에 60%만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66은 3,600이죠. 3,60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600인데, 청구는 지금 6천을 했으니까, 6천 안 넘어서니까 3,600 다 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청구 부정설에 의하면요. 1억이 소속물이니까 그 중에 60%만 들어주면 되니까 6천을 들어주면 돼요. 6천을 들어주면 되는데 어쨌든 청구도 6천이니까 6천 다 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7천이 나왔다. 그러면 청구가 6천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6천만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어때요? 요 6천이니까 역시 3,60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6천이 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요거를 바로 과실상계에 있어서 전부를 일부 청구만 했을 때 과실상계 할 때 전부를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청구한 금액하고 비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 소속물만 봐서 그것만 과실상계를 하고 그거와 청구를 비교해서 들어줄 것인가 요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바깥에서부터 측정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외측설이에요. 외측설. 바깥에서부터 측정, 그러니까 전체를 측정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외측설이고 나눠서 보자. 안분해서 보자. 그런 게 바로 안분설이에요. 그럼 요게 있겠죠. 요건 뭐 그냥 명시설이죠. 뭐 역시 절충설이고요. 어려울 거 없죠? 그네 논리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점이래는요, 셋째 줄에요, 외측설이 있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점이에는요, 그 줄 끝에 안분설이 있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 내려오시면요, 판례는 박스 치시고요. 외측설 박스 치시고요. 우리 판례는 외측설을 따라요. 그 다음에 따랐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은요, 지금 두 가지 견해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두 줄을 내려오시면,
이릉 외측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잠부를 유보해 둔다는 표시를 한 경우까지 외측설을 관철하는 것은 무리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명시설이에요. 이게 마치 명시설이 없이 외측설 안분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명시설이에요. 그래서 점 이름 보시면은요, 그게 외측설이자 우리의 판례 태도예요. 우리 판례 원래 명시설 취하잖아요. 명시설 취하는데 여기서 외측설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전부를 평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제를 한단 말이죠. 우선 손해 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만큼만 인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당연히 잔액만큼만 인용하자는 거. 그게 외측설이고요. 그러니까 외측설 옆에는 소송물 전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일부 청구 부정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안분설은요, 손해 전액이 아니라 일부 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분설은요, 밑에 줄에 과실상계 후 잔액이 되며 결국 이를 인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3,600만 원이 과실상계 후 잔액이 되면 결국 이를 인용해야 된다 그랬고, 판례는 외측설이라고. 그러니까 안분설 옆에는 소송물이 일부고, 그리고 그거는 일부 청구 긍정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시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주 4번을 보시면은요, 자, 요게 과실상계할 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판례가요, 일부 청구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할 때도요, 외측설을 따라서 상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해액의 일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공탁한 경우에도요, 배상범위를 정할 때는 전손해액, 즉 외측설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일부 청구 소송물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외측설, 안분설, 그 다음에 명시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효 중단 범위도 어제 어땠어요? 이름만 있었잖아요. 그죠? 일부 중단설, 전부 중단설, 명시설 이렇게 돼 있었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송물 논의대로 가는 거고, 다만 중복재소에서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재소금지에는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일부 청구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당연히 기판력에 관한 논의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재소금지에서는요. 만약에 재소금지가 케이스로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일부 인용이요. 이번에는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괜찮다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 신청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일부 줄여서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용 판결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처음에 이제 반가로 이래요. 불량적인 일부 인용이 나와요. 불량적인 일부 인용이요. 이제 양적인 거죠.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시면 끝부분에요. 전부의 소유권 확인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취지가 포함 그랬고요. 밑에 줄에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줄 끝에요. 부진적 연대 관계에서 청구를 했을 때 진적 연대 관계에서 인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 진적 연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예죠? 다 예로 들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단순이행 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 판결 그랬어요. 자, 원칙은요. 둘째 줄에요.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요.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든가 유치권 항변을 하는 경우에요. 그게 그리고 이유가 있을 때요. 원고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주는 게 아니라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금 1,000만 원을 청구를 하고 있고요. 피고가 그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을 하면서 너도 나한테 2,000만 원 줄 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00만 원 한도에서 원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날 거란 말이죠. 이게 상환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문제 표시하시고요. 대지 임대인 갑이 그 임차인 을을 상대로 무슨 청구를 하냐면 건물 철거 청구와 대지 인도 청구를 해요. 소송에서 을이 적법하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원고로부터 그 건물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 상환으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허용할 것인가 그랬어요.
전에는요, 우리가 작년까지 요 케이스를 다룰 때는요, 교수님들이 명백한 그 말씀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시우 선생님이 책을 새로 쓰시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건데요. 어쨌든 이 책에 새로운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참고로 하세요. 처음에,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사례는 뭐냐면 지금 갑이 을한테요. 이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이죠. 토지 임대인이고, 얘가 토지 임차인이란 말이죠. 토지 임차인이라서 얘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갑이요. 다 끝났으니까, 임대차 다 끝났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내놔라 했단 말이죠. 임대차 다 종료됐으니까 토지 인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요대로라면 원고 청구를 기각을 시켜줄 수밖에 없게 돼요. 원고 청구를 기각을 시켜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그 기각해도 괜찮은가? 원고 청구를 그대로 기각해도 적법한 판결인가 하는 게 문제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요. 요거를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요. 갑이요. 을한테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갔는데 얘가 동시이행 항변으로요. 너는 그럼 나한테 건물을 내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매대금 1억 내놔라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동시이행 항변을 한단 말이죠. 예컨대.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자 1억을 지급하라가 나가요. 1억을 지급하라. 을은 1억을 지급하라. 즉 청구 취지대로 나가는데 요 사이에 요 부분이 붙는 거거든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상환으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 상환으로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상환이행 판결은 어쨌든 요게 청구 취지고 요게 지금 판결인데요. 이게 요 문구가 요 문구를 결국은 포함한단 말이에요. 요 문구가 요 문구를 포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경우도 과연 가능할까 보세요.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할까? 자, 갑은요. 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건물을 임대차 끝났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나갔어요.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게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한가 보려면은 판결 주문이 그럼 어떻게 나갈 건가? 이게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얘가 행사를 해서 그게 들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상환이행 판결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을은 뭐라 그래요? 얘가 건물 매수니까 건물 매수 청구 건물 매매 대금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나갈 거래요. 건물 매수 청구권이니까요. 이게 상환이행이 가능하면 이게 들어져서 상환이행이 가능하면 을은 건물 매매 대금과 반환을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매수 뭐예요? 얘가 건물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 넘겨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라는 거니까 네가 그럼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들어진다면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판결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어때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구 취지가 이런 판결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죠. 즉 상환이행 판결이 바로 나가는 게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떻게 풀었느냐면요, 이렇게 풀어왔어요. 상환이행 판결이 저 경우에요. 요 사례에서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하냐 이렇게 풀었고요.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풀었고요. 그럼 부정설이 어쨌든 통설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긍정을 안 하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를 그러면 기각시켜줄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건물을 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그건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 기각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런 말 없이, 즉 성명 없이 청구 기각하는 게 적법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저게 원고가 저런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을 때 자기 청구 취지 바꾸면 되잖아요. 뭘로요? 건물을 인도하라로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상환이행 판결 가능해지죠. 얘는 매매대금 주고 얘는 건물 인도하면 되니까요. 그럼 상환이행 판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청구 취지를 변경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청구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소의 변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구를 변경하라는 성명 없이, 청구 기각한 것이 적법하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명 의무 있다, 성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청구 기각하면요. 그 다음에 성명 의무 없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극적 성명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풀어왔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는 자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서 쓰시면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견해 대립을 두 개를. 2단계로 되어 있는 견해 대립을 뭐하러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어차피 이 부정설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 긍정설로부터는요, 상환이행 판결 가능하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학설이에요. 두 번째. 조금 이따가 책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성명의무 부정설이 나와요. 성명의무 부정설. 그게 뭐예요? 요거죠. 요게 성명의무 긍정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도를 버리고 이시훈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우리는 요거대로 가면 돼요. 요런 사례가 나왔을 때요. 즉 사례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고 청구를 아무 말 없이 기각시켜줬을 때죠. 그러니까 피고가 건물매수 청구권, 임차인이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법원이 바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원고 청구, 피고 말 맞다,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건물 철거 의무 없다, 건물을 오히려 네가 사가야 된다, 그러고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버렸을 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법한가, 이러한 판결이 적법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하냐라는 출발점은 청구 취지하고요, 판결 주문이, 그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 주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와요. 이게 이걸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질적인 일부 인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양적인 일부 인용을 어때요? 1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50만 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양적인 일부 인용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적인 일부 인용이 바로 요런 상환이행 판결인데, 요것도 역시 그러면 요런 청구 취지하고 요런 판결 주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거는 건물 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문제 부분에서요, 네 줄을 넘어가시면은요, 성명의무 부정설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뒤에 슬러시를 딱딱 그시고요, 성명의무 부정설에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거기서 또 네 줄을 내려오시면은요, 상환이행 판결설 그랬고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명의무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은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자, 성명의무 부정설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적법하다는 거예요. 성명의무 부정설은 그런 판결, 청구기각 판결 나와도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쨌든. 가배 청구에는 동그라미 1. 가배 청구에는 그 건물의 매수 대금을 지급할 터이니 그와 동시에 피고는 건물 명도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까지는 포함 안 돼 있죠?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동그라미 2요. 그러한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바꾸라는 법원의 성명 의무도 없다. 요게 성명의무 부정설이니까 결국 그러한 판결은 적법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소를 했다고 해보세요. 1심에서 저런 판결이 나와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오고 성명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걸 항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이.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상환이행 판결설은요. 피고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인도받는 권리밖에는 남은 게 없다. 다른 권리 행사의 선택 가능성이 없으니까 원고에게 성명할 필요도 없고 바로 원고의 대금 지급과 맞바꾸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랬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거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별소로 이제는 또 건물을 인도하라느니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느니 이런 별소가 또 어차피 제기될 거란 말이죠. 그러느니 아싸라게 그냥 한 방에 가자라는 거예요. 한 방에. 상환이행 판결로. 그 다음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요. 지금 판례죠. 대법 전원합의체 요 판례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 문제가요. 둘째 줄에요. 원고가 자기가 차지할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 명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것인가를 법원이 성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상환이행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명의무 부정설이든 성명의무설이든 간에 어쨌든 전제는 상환이행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고요. 지금 일본 판례가 어쨌든 상환이행 판결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인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죠. 상환이행 판결설로요. 바로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은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 옆에다가 그런 학설들을요, 쭉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 개를 나중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현재 이행해소의 경우에 장래 이행 판결 그랬어요. 자, 문제는요, 첫째 줄에서 둘째 줄까지요, 현재 이행해소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더라. 그런데 아직 이행기가 미도래 이행조건의 미성치일 때, 요까지가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 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줄에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장래에 이행 판결을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예예요. 예. 예는 줄치시 마시고요. 보세요. 원고가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한 경우에 심리 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이행 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줘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 줘라 라는 판결 나간단 말이죠. 그게 장래 이행 판결이고요. 자, 각주 2번에 보시면은요. 치료비의 일시금 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해도 되고 그 반대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 줄을 쳐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한다는 건 장래 이행이잖아요. 그죠? 장래 이행이고요. 자, 절차 종결 부분은요. 둘째 줄에요.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취와 청구포기 일락, 화해에 의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상소취와 불상소합이 상소권 포기도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상소합이나 상소를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서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상소권을 포기하는 거나 전부 다 상소권 처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상소권 처분하는 거니까 다 이게 처분권주의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절차 종결이 되는 거죠. 이런 합의가 있을 때요. 포기가 있을 때요. 자, 두 번째는요.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달리 거기 박스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박스 치시고요. 에서는요. 밑에 줄에 처분권주의가 제한 박스 치시고요.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예컨대 하고서 첫째 줄에요. 가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항상 가사, 회사, 행정 요게 항상 우리 이시훈 선생님 책에서 몰려다니죠. 그리고 이시훈 선생님은 이제 요게 이제 대세요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요거를 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특히 가사나 행정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회사는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또 행정법 공부할 땐 어때요? 행정법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라고 말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의한 절차라고 말을 하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판례는 변론주의에 의한다고 그래요. 행정소송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절차에서도, 그러니까 처분특권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의 개시, 그 다음에 소송물의 특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되고요. 원고의 소취와 자유도 인정돼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청구 포기, 일락, 그리고 재판 화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 참가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 참가 이건 직권탐지주의는 아닌데요. 요거는 합의락정의 필요성 때문에 요거는 또 개인의 처분권이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직탐이고 뒤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독당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를 줄 안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번에는 회사예요. 회사. 중간에 회사 관계 소송에서는 문제인데 그런데 회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밑에 줄에 청구의 포기는 변론 그랬고요. 밑에 줄에 청구의 일락이나 화해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뭐 나중에 청구 포기 일락 뭐 이런 데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소취와 화해 청구 포기 일락 하려면 법원 허가 받아라. 라는 주주가 대표 소송할 때요. 그런 거 있었고요. 그런 거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자,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요.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했고요. 상소요. 밑에 줄에요. 당연무효는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익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익권은 소송 절차에 관한 임의규정 위반 시에 가는 거지 판결 내용에 관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그건 상소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요.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하자 치유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요. 지금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이 나왔는데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배청구로 들어갔는데 구실제법설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인용을 해줬을 때 그때요. 그건 구실제법설에 의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항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용을 해줬으니까 피고가 항소를 했겠죠.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 그거를 원고가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뭐 청구를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새로 그거를 선택적으로 병합을 시켜주면 그때는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걸 당연무효라고 그럴 것 같은데 당연무효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변론주의인데요. 변론주의도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딱 틀거리만 잡으면 다 되시는 거예요. 처분권주의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것만 해오시면 돼요. 그것만요. 요거요. 상환이행 판결. 요거요. 요 문제 하고요. 이제 일부 청구 과실상계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손배소송물이랑 이자 요거는 앞에서 다 본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물 이론도 너무 당연한 거고 형성해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처분권주의든 변론주의든 이게 가장 민사소송의 가장 베이스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 계속 나온 거예요. 그게 기본을 알고 있는가 보려고요. 기본을. 자, 변론주의인데요. 변론주의는 뭐라 그랬냐면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이 당사자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당사자의 권리이자 당사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직권 탐지하고 반대되는 거고요. 자, 변론주의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론주의의 내용이에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변론주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주장을 안 한 사실이 있으면 주장해라 그랬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 사실을 주장했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다툼이 있으면 증거로다가 사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증거를 제출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없으면 그랬을 때는 그대로 판결에 기초로 해라. 즉 자백의 구속력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것도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원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까지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된 거죠. 개념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판결에 관한 거란 말이죠. 판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거 하나가 다 변론주의의 내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요. 주장 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주장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판결에 고려 절대 안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 사실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장이 문제가 돼요. 자, 이 사실은요. 이 사실이 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실이 뭐냐? 그럼 결국 뭐냐면 변론주의가 이게 전부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는가? 이거였잖아요. 핵심은 변론주의는 결국은 어떤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는가 이건데 그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뭘 말하느냐 그랬을 때 그건 다 주요 사실을 말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는 주요 사실, 그 다음에 주요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 그 다음에 증거력이나 증거 능력에 관한 보조 사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다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주요 사실만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로 된다. 변론주의에 적용을 받는 사실은 주요 사실이다 그랬을 때 결국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주요 사실하고 간접 사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전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법규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견해가요.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요 사실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주요 사실, 요건 사실, 구별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호민혁 교수님이죠? 이게 이시우 선생님이고요. 이게 우리 통설 판례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법규 기준설은요. 우리가 입증 책임에서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는 것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분류설이 뭐예요? 법률 요건을 자기에게 어떤 게 유리한 법규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나가자는 거잖아요. 분류해 나가서 나한테 유리한 법규가 이거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진다. 요게 바로 법률 요건 분류설이란 말이죠. 자, 법규 기준설은 뭐냐면요. 법률에 원고든 피고든 그러니까 권리 근거 규정이든 반대 규정이든 간에 법률에 어떤 요건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법률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그게 요건 사실이잖아요? 원고든 피고든 간에요. 그러니까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든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이든 간에 어쨌든 그게 요건 사실이란 말이죠. 항변 사실이든. 요게 주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변론주의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쉽죠? 너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750조가요.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고의과실, 위법성 이런 요건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그러면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차로 쳤다. 이게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요건이고요. 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게 요건 사실인데 요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건 사실은 주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법규 기준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아닌가만 보면 그게 주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률 효과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만 보면 돼요. 준주요 사실설이라는 건 뭐냐면 원칙대로 이대로 가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게 문제예요. 요런 게. 과실, 인과관계 이런 것처럼요. 특히 과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규정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권리남용, 뭐 반사의 질서 뭐 이런 것처럼요. 일반 규정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그대로 하면 요대로 하면은요. 아까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그게 차로 쳤다인데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 주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 이게 요건 사실인데요. 이거를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보다는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음주운전 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주의무 위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그 사실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그 순간에 전방을 안 쳐다보고 있었다. 요게 바로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죠? 그런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면 그런 실천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 실천적인 문제점 때문에 요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 부분을 요런 사실들에 대한 법적인 평가라고 보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사실은 주요 사실에 준해서 요게 준주요 사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주요 사실을 추인케 할 수 있는 이러한 간접사실 단계. 그러니까 법규 기준설에 의하면 당연히 간접사실인데요.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과실이 있겠네 하는 추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접사실인데 준주요 사실설은 요런 거는 요런 사실에 대한 법적인 평가로 처리를 하고 법적인 평가라고 보고 법적인 평가, 과실 있다, 없다 요런 법적 평가로 보고 차라리 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실, 즉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를 준주요 사실이라고 함으로써 주요 사실로 취급을 하자는 거예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준주요 사실설이고요. 준주요 사실설에 의하면 이런 규정에 있어서는 주요 사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착각을 하시면요. 이게 준주요 사실설에 의하면 이게 법적 평가고 이게 주요 사실이고 이게 준주요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사실이 없고요. 주요 사실 대신 그 자리에 준주요 사실설이 주요 사실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주요 사실에 준해서요. 자, 그 다음에요. 홍문혁 선생님의
주요 사실하고 요건 사실하고 구별하자. 요거는 역시 일반 규정의 문제예요. 일반 규정에. 특히 다른 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과실 이런 거예요. 과실 인과관계 이런 거예요. 결국 그 문제인데 아예 호문영 선생님은 뭐하러 이렇게 보냐 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호문영 선생님 견해는 사실은 예전에 존재했던 중요사실서라고도 맥락이 통해요. 중요사실설. 그건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면 변론주의 적용을 받게 하는 주요사실이 되게 하자라고 보는 게 중요사실설이거든요. 그 중요사실은 뭐냐? 양쪽의 공방의 어떤 쟁점의 대상이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법원이 어떤 그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실들, 그게 중요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홈력 선생님도요, 사실은 그런 게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그런 맥락이 내재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 요건 사실은 주요 사실 맞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일반 규정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볼 수가 없으니까 아싸리 요건 사실이 꼭 주요 사실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요런 거는 요건 사실은 되죠.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 요거는 요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니까요. 과실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니까 요거는 요건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안 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준조의 사실처럼 이렇게 요런 아예 통째로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데서. 근데 차라리 요런 게 주요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하고 주요 사실이 분리가 돼요. 특히 일반 규정들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왜냐하면 소송의 승패에 관련이 있고 당사자들의 공방에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주요 사실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건 사실은 주요 사실과 같다라는 구분 자체를 폐기해 버리자라고 보는 게 요건 사실, 주요 사실 구별설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사실이라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의 주장 책임인데 주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면 명시적인 사실 주장이 있어야겠죠. 직접적인 사실 주장, 과실이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나를 차로 쳤어요, 가해를 했어요 라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사실 주장으로서 주장을 해야 돼요. 준비서면에 써갖고 와서 주장을 하든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하든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을 더 논리를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주장을 안 하면 그게 비록 고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논리가. 그게 비록 증거자료 속에서 나왔어도 그런 사실이 예를 들어서요. 당사자가 제가 나 차로 쳤어요 라는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증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차로 치는 거 봤어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자료에는 들어있지 않고 증거자료 속에는 들어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사실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겠죠. 변론주의 원칙상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송자료, 즉 여기서는 협의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자료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는 같지가 않다. 요거를 준별 내지는 구별이라 그래요. 요게 변론주의의 내용이에요. 소송자료는 증거자료와 같지가 않다. 사실주장을, 주장사실을 증거자료로 보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원칙과 예외가 뒤집혀져요. 하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증거 신청을 만약에 그 증인을 그 신청을 했으면 왜 신청을 했겠냐 그거예요. 그 사실 증명하려고 증인 신청한 거 아니에요. 저거 제가 나를 차로 쳤다는 걸. 그죠? 그러려고 그 말 하라고 증인 부른 거란 말이에요. 증인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분위기를 봤더니 깜빡 까먹고 말을 안 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말을 꼭 해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안 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장을, 직접적인 주장을 안 했어도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증거자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봐줄 수 있겠는가 하는 데까지, 즉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를 구별을 완화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완화의 문제이고, 그게 바로 간접적 주장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은 소송 자료하고 증거 자료는 엄격히 구별돼요. 자, 요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주장 책임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툼이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자백에는요, 여기도요, 명시적으로 네 말 맞다라고 얘기하는 재판상 자백이라는 게 있고요. 네가 나 차로 쳤잖아 그랬더니 걔가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건 자백으로 간주를 해준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을 때.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때,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게 자백 간주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백으로 되는 데는요. 자, 재판상 자백은요, 당연히 법원에 대한 구속력부터 시작이 되고요. 즉, 다툼 없는 사실은 바로 판결에 기초로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도 구속을 해요. 당사자도 구속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철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지위를 구축해 주었기 때문에 철회가 제한되고, 여기 예외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재간을 부려가지고 동경에 도착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재간 동경착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재간 동경착. 웃기셔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요.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자백간주는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겠죠. 왜요? 했으니까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요. 나중에 가서 나 안 쳤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 나 안 쳤는데 차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뭐냐면 한 상태가 변론 종결까지 지속됐단 말이에요. 나 안 쳤는데라는 말 없이. 그러면 법원은 그 사실 기초로 그대로 판결을 기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대한 구속은 있다. 즉 사실 인정권은, 그거에 대한 그 자백에 반하는 사실 인정권은 배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 내용밖에 없어요. 자백의 구속력은요. 나중에 재판상 자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증 사실과 요증 사실, 즉 이제 이러한 사실들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그러면 증거에 관한 얘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증거로 들어갔을 때, 증거 조사에 관한 얘기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증명의 대상이 되는가, 내지는 어떤 걸 증거를 대야 되는가라는 요증이냐 불요증이냐 하는 문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다시 불요증에서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거 신청 책임이 있는 거죠. 즉 다른 말로요, 이것도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직권증거조사가 금지돼요. 다만 이것도 완화가 돼서요, 보충적으로는 허용을 하죠. 우리나라가요. 또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요. 자, 저게 변론주의의 내용 다예요.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 문제가 돼요. 자, 이게 보완 수정이죠, 뭐. 이런 게 보완 수정이에요, 이런 게. 그죠? 이런 거 말고도 저것도 포함해서 어떤 게 보완 수정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있어요. 대석, 직진, 포협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위치는 막 흩어져 있어요. 책에 흩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순 선생님 책을 바꿔 쓰시면서 포를 뒤에다가 맨 저쪽 뒤로 빼셨어요. 증거 다음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요. 자,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보완 수정의 문제의식은, 저거는 결국은 당사자들에게 사적 자치 그대로 남겨두는 우리 시민적 법치주의의 생각을 머릿속에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 당연히 보완 수정이 필요하죠. 왜요? 평등하지가 않으니까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대리인 선임 명령,
다음에 법원이요. 절차는 법원의 것이고 그게 직권진행주의예요. 실체는 당사자의 몫이에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법원이 실체에 개입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성명권이고요. 당사자가 절차에 개입하는 게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명권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서 본 것처럼요. 직권, 증거, 조사, 금지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실 의무, 그 다음에 이게 포괄적 사안해명 의무. 요거는요. 사안해명 의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증거 부분에 나와요. 책에 뒤로 넘기셨어요. 이신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론주의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협동주의 얘기예요. 내지는 협동 의무, 협동주의. 이건 아예 변론주의 틀 전체를 아예 버려버리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예외는요. 예외도 외우실 게 없어요. 직권자 들어가면 예외예요. 직권 탐지주의 당연히 예외죠. 예외가 아니라 아예 반대되는 거죠. 직권 탐지주의에 의한 절차. 두 번째는 직권 조사사항. 이걸 쓰셨어요. 왜요? 중간설이요. 이 내용밖에 없고요.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